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시대 설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귀성 정체 없습니다. 그리고 예년 같으면 정치인들 기차역 터미널에서 고향 가는 시민들께 인사하기 바빴지 않습니까? 손 흔들고 사진 찍고. 그런데 그런 모습 없습니다. 올해는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화상 간담회가 필수 코스라고 하네요. 5선 국회의원들은 설날 어떻게 보낼까요? 그리고 설날 민심은 어떤지 안민석, 조경태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 뜨겁습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줘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에게 두텁게 줘야 할까요? 어쨌든 지급은 속히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설날 밥상머리 한 구석에 재난지원금, 이 논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백연 교수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설 최고의 화두는 재보궐선거입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재보궐선거에 대한 시계는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부산 민심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부산은 가덕도로 통한다, 호를 가덕으로 붙였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7480님께서 휴일에도 이 시그널 음악 들을 수 있다니, 주 라이브 함께 하다니 감사합니다 얘기했는데,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설 명절입니다. 연휴 첫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고향 가는 대신에 집콕 비대면이면 어떻습니까? 차례상을 이번에 준비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비대면이지만 어떻게 나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도 궁금합니다. 비대면 설날에 가족들 못 만나고 그냥 지나가야 하는 분들 많으시죠.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버스기사 아저씨들, 택시기사 아저씨들,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명절을 우리가 잘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지 못한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주진우 라이브에 보내주시면요, 제가 대신 음성편지 띄워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설날 인사 보내주십시오. 소박한 설날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준비한 선물은 긴급 치킨 지원금입니다. 2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준비했습니다. 긴급 치킨 지원금 드릴 테니까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주십시오.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인데, 설날 연휴인데 죄송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빨간 날이어도 네. 우리는 뉴스를 계속 해야 됩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요. 네, 그렇죠. 계속 해야 됩니다. 다른 빨간 날도 어디 갈 생각 마시고요. 네, 우리는 주진우 라이브를 지켜야 됩니다. 다음까지. 네. 어쩔 알겠습니다. 수 없어요. 네. 아이고,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500명을.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보름여 만에 5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모두 504명인데요. 지역사회 발생자만 해도 467명에 이릅니다.
확진자 중에 서울이 177명, 경기도 181명 등 수도권에서만 82%가 나왔고요. 부천에서 폭발했어요. 네, 영생교 승리재단 그리고 오정능력 보습학원에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추가돼서 누적 100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아니 영생한다는 영생교 교주는 죽었어요. 그런데 네. 영생교 승리재단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확인 결과 영생교가 부천뿐 아니라 이 충청, 영호남 지역 등 20곳 정도의 그 지역 재단을 둔 사실이 확인됐고요. 아 그래요? 지역에서 영생교회는 영생하네요. 네, 다른 곳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대응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승리재단 측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 사과하면서 확산 방지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집단 생활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 시대에 좀 기도를 네,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당 내 논쟁 치열합니다. 7702님도 주 기자님 저희는 어제 저녁에 기본소득이 반찬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얘기하는데 기본소득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을 두고 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연일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이 기본소득을 하는 곳은 알래스카뿐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었는데요. 알래스카뿐이다. 네, 오늘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기본소득을 감당할 수 있을지 또 누가 감당할지 그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낙연 대표는 꼬집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으로 1인당 50만 원씩 주면 한 해 300조 원이 든다라는 사회자의 지적에 한 해 세금으로 거두는 게 300조 원쯤 된다라면서 기본소득을 할 경우 지금 세금의 2배를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총 세입은 465조 원 정도입니다. 예. 다만 이낙연 대표는 본인이 발표한 이 신복지책에도 부담이 늘기는 마찬가지다라면서 흑이냐 백이냐를 따지기보다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일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네, 어제 SNS를 통해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지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이란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보편적 기본임금을 고려할 때가 된 듯하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이미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임금, 생활임금 이게 어떤 취지로 어떤 뜻이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백은 교수님한테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내신 분인데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 문준용 씨에 대한 의혹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네, 이 곽상도 의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 1,4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지원서에 피해 사실을 불과 4줄만 쓰고도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라면서 특혜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아니 4줄만 쓰고 돈을 받아갔습니까? 그렇다면 또 의혹을 제기할 만하기도 한데요. 네, 이 곽상도 의원 측은 문준용 씨의 지원서를 보면 몇 달 사이 3건의 전시가 취소됐다라고 밝히면서 여러 작품의 제작비 회수가 불가하다 이렇게 썼다면서 하지만 본인이 불합격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문준용 씨보다 전시 취소 횟수가 많았던 사람이 11명이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문준용 씨가 바로 반박했어요. 네, 그런데 문준용 씨의 얘기는 곽상도 의원의 얘기와 전혀 다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원 신청서는 20여 쪽에 달하고 실적, 사업 내용, 기대 성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곽상도 의원은 지원서 내용 중 이 피해 사실 부분만 발췌해서 거짓말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문준용 씨는 해당 지원금은 예술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망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이 평가 기준 역시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타당성, 수행 역량 및 실행 능력, 성과 및 기여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곽상도 의원이 피해 사실이 4줄 뿐이고 뭐 지원 특혜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문준용 씨 얘기를 들어보면 다르네요. 네. 자, 서울문화재단은 뭐라고 합니까? 네, 곽상도 의원 측은 이것이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예술지원금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 사실 확인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지원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근거 자료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앞서 문준용 씨는 이전에 이 1,400만 원 특혜 수령 의혹과 관련해서 전시 취소로 본인과
후보가 계약했던 영세 예술인 등이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서 영세 예술인들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곽상도 의원의 문제 의혹 제기가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 근데 곽상도 의원이 얘기하자마자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어요. 네네. 근데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정치인들이 의혹 제기하고 언론에서 계속 쓰고 사실관계가 다른 걸로 드러나면 그냥 지나가는 네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고요.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박원순 시장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측이 또 발끈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우상호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유족을 위로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은 혁신의 롤모델이라고 했고요. 이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후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 피해자는 어제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지원단체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유족에 대한 우상호 후보의 공감을 어찌 탓하겠냐라면서도 자신과 가족에게는 가슴을 짓누르는 폭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우상호 후보 발언을 두고도 이 공무원이 시장의 속옷을 정리하게 하고 그 시장 가족이 먹을 명절 음식을 사는 일들도 계승할 거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호 후보 때문에 자신과 가족은 다시 가슴을 뜯으며 명절을 맞게 됐다면서 부디 이번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반성과 성찰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국가주석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첫 통화부터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냉랭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이 중국의 인권과 무역 문제를 짚으면서 앞으로 강경한 대중 정책을 이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라고 합니다. 백악관은 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 그리고 홍콩에 대한 탄압, 신장에서의 인권 유린, 대만을 포함한 영내에서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강조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미국민의 안보와 번영, 건강, 삶의 방식을 보호하고 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보존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확고히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인사인데 첫 통화인데 주로 좀 덕담을 이렇게 던지면서 우리 잘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홍콩에 대한 탄압, 신장 위구르 인권 유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이 중국이 싫어하는 주제는 다 꺼내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은 이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홍콩, 신장,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면서 이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내정 간섭이다. 예. 네, 그리고 미, 중이 합하면 모두 이익이고 싸우면 둘 다 손해이므로 협력이 양측의 유일한 정확한 선택이라면서 양측은 서로 오판하지 않도록 대화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미중도 좀 사이좋게 미래와 번영으로 나가야 되는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당분간 좀 탐색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네. 한 20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입건됐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는 오늘 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그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20대를 붙잡아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안산 조두순의 집에 흉기가 담긴 가방을 메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이 남성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이 조두순의 집이 있는 빌라 공동 현관을 지나서 조두순의 집으로 향하던 그를 빌라 계단에서 검문하고 흉기를 확인한 뒤 제지를 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이 남성은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진술했다고 하고요. 경찰은 이곳에 처음 오고 또 유튜버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법 처리됩니다.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어찌 되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응징한다고요? 네네. 이거는 또 법을 무시하는 행위인데요. 유튜버들 어떤 일부 유튜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도를 넘는 일을 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벌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조카를 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는 결국 구속됐네요.
네, 이 법원이 어제 그 이모부 두 사람에 대해서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모랑 이모부요? 네, 보호해야 할 어린 조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하는 등 범행 결과가 참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충동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것이 아니라 역할까지 나눠서 계획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모 부부가 구속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아이를 아동 학대하는데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구속되고 한 사람은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두 분이 구속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빈집에서 3살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살짜리 여자아이의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의 외할머니 신고였는데요. 이 집을 치워달라는 빌라 주인의 연락을 받고 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일이죠? 네, 아이가 안방에서 발견됐는데요. 아이를 제외하고 집안 살림살이가 모두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네,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부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아이 아빠는 오래전에 집을 나갔고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엄마 역시 6개월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를 두고 아빠도 나가고 엄마도 나가버렸다고요? 네, 그 6개월 동안 아이가 방치된 상태였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경찰은 아이 엄마를 긴급 체포했고 아이가 혼자 남게 된 이유 그리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아동 학대, 아동을 이렇게 유기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뉴스를 계속 전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픈데요. 사회가 이런 좀 안전망을 만들어서 이런 아이들을 아동 학대에서 구하고 아동 유기에서 구해내야 되는데 아직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조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 간부가 부산에서요 만취해서 난동을 부렸다면서요. 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호텔 카운터 앞에서 남자 직원을 밀치고 또 다시 손을 잡아 끌더니 재차 밀어서 넘어뜨리기까지 했고요. 네. 호텔에 CCTV가 있다는 걸 확인하더니 쌍방폭행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혼자 뒤로 넘어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 간부가요? 네. 연기까지 했네요. 네, 그리고 이 호텔 직원 여성에게 자신과 객실에 가서 밥을 먹자라면서 성적 희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성 직원이 거절하자 거친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잡고 보니까 부산경찰청 소속의 A 경정이었습니다. 경정이면 굉장히 높은 간부예요. 네, 높은 간부입니다. 네,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출동한 경찰한테까지 발길질을 하는 등 20분간 더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예. 경찰은 이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공무집행 방해,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부산경찰청 소속의 직원들이 술을 마신 뒤에 차를 훔쳐 달아나다 잡히는 일도 있었고 예,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도박을 하다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네. 부산경찰청장이 공직기강을 잡겠다면서 캠페인까지 벌였는데 다음 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사고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이후에 경찰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고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고 했는데 계속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 대부분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경찰의 명예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걸 경찰 수뇌부는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행님께서 고3인 저는 명절이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아유 훌륭합니다. 훌륭하세요. 그래도 주진우 라이브는 늘 저와 함께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주 라이브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듣고 싶네요. 네. 물론 그때까지 주 기자님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때까지는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그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읽는 것보다 다른 얘기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진행이 매끈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해행님 고3인데 명절 때 공부한다니 훌륭한 아일세. 네, 잘 될 겁니다. 3012님께서 친구가 새벽 배송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랑 즉석식품을 바리바리 사서 보내줬어요. 명절에 혼자 집구석에서 주진우나 들으면서 잘 먹고 잘 놀고 있으라면서요. 고독사하면 안 된다면서요. 사식 넣어주듯 그렇게 구호 물품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겐 주진우 라이브와 즉석식품이 있으니까요. 아유, 네. 따뜻한 명절 되십시오. 2175님께서는 오늘부터
영상통화 무료라서 시골 계신 장인 장모님께 아침 일찍 영상 문안 인사 드리니까 좋아요. 정말 좋아하시네요. 깨톡은 잘 못하시는데 영상통화는 바로 연결돼서 좋대요. 맞벌이 안에 쉬라고 하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영상통화가 무료입니까? 아무튼 영상통화도 무료고 그러니까 영상통화 해서 얼굴도 좀 보여주고 그러시면 고향 못 내려가도 부모님들이 좋아할 거예요. 네. 8892님께서 안녕하세요. 출근 중인 소방관입니다. 매년 명절 때 고향을 못 가 죄송했는데 올해는 덜 죄송하네요. 이런 측면도 있겠네요. 매년 고향을 못 가고 지켜주셔서 저희가 안전하게 잘 있습니다. 소방관님 감사합니다. 치킨 보내드릴게요. 네. 설에는 치킨이죠. 네. 8237님 딸과 손자가 온다고 했으나 5인 이상 거리두기로 오지 말라고 하여 할아버지로 가슴이 아픕니다. 오지 말라고는 했는데 보고 싶어서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네. 이해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네. 7785님은 차례 준비로 전통시장을 가보니까 개수 음식 장만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줄어든 게 느껴지더라고요. 코로나로 명절 풍경까지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4969님께서 여기는 부산이에요. 충남 서산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언젠가부터 엄마도 나도 보고 싶어 하는 날이 많아지지만 볼 수 있는 날이 점점 멀어지네요. 멀어지는 시간이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찾아갈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부산에서 서산에 계신 어머니한테 사랑의 편지, 사랑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마음이 전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아파도 좀 참고 지나가자고요. 곧 만나시게 될 겁니다. 교통정보 궁금합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코로나19는 명절 풍경도 바꿔놓고 있는데요.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수납되고요. 휴게소에서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설 연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제, 경부고속도로는 한남에서 신탄진 구간, 영동고속도로는 신갈 분기점부터 여주 분기점 구간입니다. 오늘 아침 절정을 보인 귀성정체 지금 서서히 풀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출발하신다면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부터 부산까지는 4시간 반,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영동선의 정체 양방향 다 풀려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또 옥산 부근으로만 짧은 정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 서논산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정리하고 있어서 뒤쪽으로 1km 구간 처리 여파받고요. 이전 천안 분기점을 앞두고 정안 휴게소부터 정우 터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보궐선거를 앞둔 설입니다. 민심은 어떨까요? 부산은 가덕도가 설 민심의 화두일까요? 궁금합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네, 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예, 그 설 전날이니까 네.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요. 네. 또 틈틈이 전화도 하면서 또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니까 네. 틈틈이 마음 정리도 해보고 있습니다. 마음 정리요? 예. 지금 이 선거를 어떻게 칠 것인지, 네. 앞으로 또 어떤 일에 주력할 것인지 네. 이렇게 정리도 해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네. 2014년 그리고 2018년 부산시장 출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거돈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했어요.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인데 예. 왜 제일 어려울 때 이렇게 결심하셨어요? 14년에는 양보한 게 맞고요. 예. 18년에는 제가 해수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네. 당시 한전해운 파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반토막이 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해운 산업 재건 계획을 세우고 정부 안에서 관철시키느라고 네. 출마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도 눈앞에 서울 부산시장이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그때는 얘기하는 훨씬 사람들이 쉬웠죠. 많았죠. 예. 그런데요. 예, 쉬웠고요. 이번에는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정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선거고 또
보궐선거 원인 자체가 저희들 때문에 생긴 거라서 예. 시민들이 질책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참 힘들다 싶었는데 또 그래서 후보를 안 내면 좋겠는데 기왕 집권 여당의 책임감 때문에 후보를 내기로 한 거라면 너무 일패도지하고 추풍 낙엽처럼 그렇게 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산에서 한 2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경쟁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서 지금 정도의 그런 부산의 정치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제일 중진 의원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지낸 사람이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총대를 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책임감, 총대를 매겠다. 자, 후보님께서 호를 가덕으로 붙였어요. 뭐 예. 가덕 김영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김가덕으로 불러주십시오. 김가덕이요? 네. 김가덕 씨. 예. 자, 가덕도 신공항이 왜 필요합니까? 멸치 말리는 공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건데 부산, 경남, 울산 지역 경제가 지금 아주 엉망입니다. 네. 1년에 수출이 한 10% 20%씩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대부분 과거의 중화학공업이나 기계공업 이런 조선 이런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5년 뒤 10년 뒤에는 도저히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거다. 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산업 구조 조정을 좀 하고 성장 산업, 첨단 산업 쪽으로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은 가장 필요한 인프라가 가덕도 신공항 같은 24시간 경제공항이다. 네. 그런 생존을 위한 몸부림 차원의 그런 요구라고 보시면은 정확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렇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이 이슈, 이 공약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제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해공항이 문제가 있다. 새로운 입지를 검토하러 지시를 하셨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공약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랬다가 집권 후에 검토한 결과 경제성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끝을 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또 TK의 입장을 헤아려서 네. 밀양공항으로 가려 그러다가 부산에서 하도 반발을 하니까 예. 그냥 현재 김해공항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이나 경남, 울산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제적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동남권 관문공항 이 사업이 10년간 스톱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걸 제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잃어버린 10년의 장본인들은 바로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김종인 대표위원장님도 그 일주일 전에는 야 그게 무슨 경제에 도움이 되냐 지역 경제에 예. 이랬다가 부산에서 워낙 반발이 세니까 부산에 현지에 오셔서는 아이고 김해공항 해줄게 여기 가덕신공항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이 이런 걸 잘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아, 예.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네. 이 2월 달에 민주당 주도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겁니다. 네. 통과되고 난 뒤에가 더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요? 국민의힘이 결코 이 시장을 맡아갖고서는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지배하의 국회와 원팀이 되어서 29년까지 엑스포를 30년에 치르기 위한 공항 완성을 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예. 이런 점들도 시민들께서 앞으로 좀 인정하고 이해해 주신다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는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그 뒤에 불났나 봐요. 왜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들리죠? 불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립니다. 지나가죠. 네. 얼른 지나가고 별일 없어야 되는데요. 한일 해저 터널 이현주 후보도 그렇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먼 미래에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예. 양국이 설린 관계가 정착이 되면 혹시 모르겠다. 또 미래의 기술로 경제성이 확보되면은
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네.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있는 세계 최장 해저 터널이 53km인가 그렇습니다. 예. 이 한일 간 해저 터널이 200km가 넘어요. 예. 엄청난 공사비가 들 거고요. 네. 이게 뭐 경제성 있는 터널을 뚫으려 그러면 한 200조 원 든다 그러는데 네. 우리가 일부만 부담을 하더라도 한 50조 원은 들 거 아닙니까? 네. 200조가 넘게 그런- 들어요? 예, 그 네. 터널을 2개 뚫으려면 200조 원 든답니다. 네. 두 개는 뚫어야 경제성이 있다 그러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몇십조 원의 돈을 들여서 한일 간 해저 터널을 뚫어서 누가 더 좋아질 것인가? 네. 이 경제성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그로 인한 수혜는 일본이 더 많이 가져가면 가져가지 예. 한국이 더 많이 갖고 오지는 않는다. 더욱이 부산은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네. 이 부산의 항만들이 해저 터널이 뚫리면 부산은 그냥 패싱 당하는 도시가 돼버려서 예. 부산의 항만 기능이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걱정도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저는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한일 해저 터널은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거론될 필요가 없는 예산 낭비 혹은 자금 낭비 사업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오거돈 전 시장 때도 검토했다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예. 권영세 의원이 무슨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던데요. 네.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언론사가 그걸 또 뭐 사실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네. 막 보도를 해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한국 언론이 문제인데요. 예. 국민의힘 서병수 시장이 지시를 해서 예. 검토에 들어갔고요. 예. 그 용역 발주라는 게 서병수 시장이 발주를 한 겁니다. 아하, 네. 그 용역이 이루어진 게 10 몇 년인가요? 오거돈 시장이 18년 7월에 취임하셨거든요. 네. 그 용역은 17년에 이미 발주가 됐고요. 아하. 그래서 용역이 한 1년쯤 진행된 뒤에 오거돈 시장이 취임 중에 그때 보고서가 나왔군요. 그렇죠.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 건데 네. 그 보고서가 아마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 네.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예. 보니 이건 뭐 좀 별로 경제성도 없고 네. 지금 때에 이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고 싶어서 중단시켜 버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후속 작업들을 아예 하지 말라고 중단을 시킨 겁니다. 네, 네. 그런 2017 일을 무슨 오거돈 시장이 주도했다. 그러니 니들은 뭐 말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덮어씌우기죠. 알겠습니다. 2017년 9월에 이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서병수 시장 재임 시절에 추진을 했고 18년 9월에 나왔죠. 알겠습니다. 18년 말에 나왔죠.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용역 발주가 17년에 이루어진 거고요. 서병수 네, 시장 용역 때. 발주가 서병수 시장 때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 요 보고서는 오거돈 시장 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예.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김영춘 후보가 선두를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예. 후보한테 지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선 뭐 다 아시는 바대로 작년 연말 연초 네. 저희 민주당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요즘은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죠. 아, 요새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다 아는 그런 썰전이니 강적들이니 시사 예능 프로 예. 고정 출연했던 분 아닙니까? 예. 말도 그래서 잘하시고요. 부산 시민들이 김영춘은 몰라도 박형준 씨 얼굴은 다 알아요. 김영춘을 모르고 박형준을 더 잘 많이 합니까? 김영춘 이름 정도는 알아도 네.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예. 박형준 후보는 얼굴을 많이 알죠.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텔레비에 많이 나오고 얼굴 알려진 사람들에 네. 우선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아,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우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으니까 네. 그런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예. 최근에 와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뭐 TV조선 또 뭐 데일리안 이런 여론조사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제가 한 자리 숫자 차이로 이미 박 후보를 쫓아간 네.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고요. 예. 이 한 달 전에 비교하면은 엄청난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영춘권의 달인이라고 김영춘을 좀 알리고 다니십시오. 예. 자, MB 시절에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에게 진상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며칠 전에
방송에서 그 보도가 나왔죠. 예. 결국은 이제 MB 정부 때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찰을 해서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게 당연히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보고가 됐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네. 또 MB 정부가 부활시킨 게 이것만이 아니라 민간인 사찰도 부활을 시켰죠. 네. 그래서 그게 몇 년 전에는 또 KBS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네. 이런 일들 전반에 대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네. 박형준 후보가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사과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저희 대변인이 논평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네. 뭐 박형준 후보는 뭐 전혀 사실 무근이고 뭐 정치 선거철에 나온 정치 공세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요. 예, 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몰라도, 네. 이게 제가 먼저 시작한 얘기가 아니라 언론 보도가 내온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예. 여기에 방침이 있는 이야기니까 공인으로서는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 저희 청취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산 사람들은 가덕도 해저터널 별로 관심 없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많은데, 자, 부산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전 가지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네.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죠.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기업이 성장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첨단 산업들이 부산에서 성장을 하거나 밖에서 투자가 되어서 유치가 되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예. 가덕 신공항이 건설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완공되고 나서 그런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과 이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산업의 터전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예. 인천의 송도 신도시 같은 데에 바이오 산업이나 IT 산업 같은 첨단의 그런 기업들이 해외에서까지 투자를 막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바로 공항 효과입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인프라다. 그런 부분들을 힘주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김영춘이 다른 후보보다는 낫다. 김영춘이 부산시장이 되면 이렇게 달라진다.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부산은 그야말로 위기의 도시입니다. 25년 만에 인구가 50만 명이 줄었고요.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예. 신생아 출생률이 서울과 버금되게 낮고요. 예. 이대로 가면 10년쯤 뒤에는 무슨 극약 처방을 해도 살아날 수 없는 절망의 도시가 될 겁니다. 이 위기의 부산을 다시 살리는 그런 시장은 민주당이고 저는 김영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춘은 해운 산업이 완전히 파탄 났을 때, 한진이온 파산으로 인해서 반토막 났을 때 해수부 장관을 맡아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해운 산업을 다시 살려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또 세월호 사고로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던 해양수산부를 제가 잠깐 퇴임하고 나올 때는 부처 중에서도 사기가 충천한 그런 부처를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 부산이 어렵고 부산시 공무원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산을 잘 이끌어서 다시 웅비하는 도시로, 또 동북아시아 싱가포르로 만드는 그런 큰 지도력과 경험은 감히 저 김영춘이 가장 적임자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야당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짧게요. 예, 임기가 1년짜리 보궐선거시장인데요. 네. 이 위기의 절박한 부산으로서는 이 1년이 10년 같은 그런 그 시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자면은 훈련되고 경험이 많은 저 네. 김영춘이 여당의 그런 힘을 얻고서 예. 부산의 1년을 10년처럼 만들어야 된다. 예. 그 점을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험 많은 김영춘이 부산의 1년을 10년처럼 만들겠다. 근데 김영춘이요. 선거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예. 이번에는 이깁니까? 예, 이번에 꼭 결선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부산이 앞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저 김영춘을 선택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 많이 잘 받으세요. 네. 예, 예.
박형준 후보께도 여러 번 인터뷰 요청드렸습니다. 설날 전에 이렇게 특정 후보 하면 편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박형준 후보를 더 모시고 싶었는데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연락 좀 받아주십시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우리 애청자들의 설날 풍경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내시는지 설 명절.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구로구 오동 사는 지영안입니다. 네. 하시는 일이요? 예, 저는 개인 택시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긴 택시 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죠? 네, 네, 많이 힘들고요. 네. 같이 동행해 주셔서 말씀이라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좀 나아지기를 기도하는데 좀 걱정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설 명절 어떻게 보내실 예정입니까? 네, 서로 코로나19로 어둑이 터널 지나고 있는 힘겨운 시간입니다만은 네. 애들이랑 손주 며느리 와가지고 예. 설 명절 잘 지내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모르고 예. 예, 그냥 애들은 예. 오지 말라고 했고요. 아, 그러셨어요?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볼 수가 없게 됐고 예. 그냥 가만히 아내랑 큰집 형님 집에 가서 예. 세배 드리고 인사드리는 걸로 네. 조촐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문자에서 형님하고 말다툼하고 오랫동안 말 안 했다고 이렇게 말 안 하고 지내신다고 했는데 괜찮으십니까? 아, 네. 지금도 일말에 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형님도 안 계시고 형만한 동생이 없다는데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해도 그만큼은 절대 못할 것 같고 예.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사소한 걸로 이따툼이 있어서 예. 장기간 동안 이제 말씀도 못 드리고 서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설에는 좀 좋아지셔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랑 둘이만 예. 가가지고 형님한테. 사죄를 하고 네. 용서를 빌고 네. 화내면 무릎 꿇고 예. 안아주면 가슴에 안기고 네. 형 잘못했습니다라고 네. 하고 아버님께서도 항상 돈도 필요 없고 네. 다 필요 없다 행정한 우애만 갖고 살면 네. 그게 원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형님 마음에 좀 힘들게 해서 송구스럽고 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잘 하고 오겠습니다. 이번 그런 설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설날에는 형님한테 가서요. 큰절 다 가고요. 세뱃돈 네.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네. 네, 형님한테 네. 네네. 짧게 한마디 해서 하세요. 네. 네, 형님 막내 동생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내 때문에 좀 힘들고 저도 신장암 수술로 해서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기업 다진 딸도 퇴출 직전에서 여러 가지 심신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나 봅니다. 이쁘게 봐주시고 사랑하는 동생 항상 아껴주시고 많이 힘든데 형도 안아주시길 바라고 또 특히 형수님한테도 중간에서 가운데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좀 잘 얘기해서 제가 고개 숙이고 하겠습니다. 형님 이쁘게 봐주시고 우애 지키면서 아프지 말고 열심히 해서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서로가 응원하면서 건강 행운 지키면서 행복하게 앞으로 열심히 우애 잘 지키고 살아요. 형님. 네. 형님 죄송해요. 네.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동생이 이 따뜻한 마음이 형님한테 그렇게 전해질 거예요. 형님 가족한테도. 복된 설날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선생님 택시에는 항상 가득가득 사람이
타고 기다렸다 타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택시 종사자들도요 이번에 네. 백신 좀 빨리 맞춰 주시는데 포함시켜줬으면 바람입니다. 아, 네, 그러게요. 뭐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의 빨리 백신 맞았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지영아님의 전화였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고 따뜻하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아우, 조금 슬펐어요. 다음 청취자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고향에 안 가는 게 효자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근데 그래도 아들아 손주가 많이 보고 싶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 고향의 부모님 마음을 좀 들여다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주 기자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주기자님 되게 좋아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창원에 사는 김영주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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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누구랑 밥 먹어요? 지금은 이제 큰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네. 식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아, 준비하고 그래요? 있어요. 이번엔 명절 때 사람 다 모이지는 못하죠? 네, 그렇죠. 네. 손주들이 많이 보고 싶은데 못 온대요. 네, 못 온대요. 지난번에 네. 저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손주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 벌금은 내가 낼 테니까 식구들이라도 보내라. 아들 식구라도 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잖아요. 네, 맞아요.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들이 여지껏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아보래요. 이제 예방접종하고 하면은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알았다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도요. 네. 손주가 할머니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엄마 여기도 네. 목마른 사람 있으니까 네. 좀 참아 이래서 할 수 없이 그래. 기다려야지 뭐. 손주하고 영상 통화는 하셨어요? 네, 내일 아침에 이제 영상통화하면서 세배 받아야죠. 아, 그렇죠. 네네. 자, 그렇게 아들이 예뻐요. 손주가 예뻐요? 지금 손주가 예쁘죠. 아, 그래요? 네. 왜 손주가 예쁠까 아들보다? 아이고 지금 7살이라 되게 귀여워요. 아, 어릴 그래요? 때부터. 네. 네. 자, 저기 보고 싶은 손주한테 음성 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자, 손주야 이렇게 하면서. 지아 윤성이 할머니 엄청 보고 싶은데 지금 못 보고 있어. 이제 뭔가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로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자라줘. 건강해. 할머니가 항상 사랑하고 있어. 아이고, 그 마음이 손주들한테도 갔을 거예요. 아들한테도 가고요. 주 기자님 보내주시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네. 명절 때마다 이렇게 자식 손주들 모여서 밥 먹고 또 덕담하고 이렇게 보는 게 재미인데 이 재미를 코로나가 뺏어가 버렸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코로나 시대에 자, 이번 설은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이번 설은요, 이제 내일 이제 영상통화해서 세배 받고, 네. 이제 뭐 다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라고 전화하고, 네. 산소도 가고 그러면 끝이 안 나겠어요. 그래요. 아, 네. 참. 네. 건강은 하시죠? 네네. 저기 친구분들이랑 어디 코로나 시대에 무료하고 그러니까 어디 몰려다니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아이고, 지금 못하죠. 그렇죠. 네. 네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네. 명절 때 코로나인데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 기자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특별히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 창원에서 우리 김영주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716님께서 명절에 정치 이야기 하지 마이소. 그간 쌓였던 것까지 다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명절에 그렇게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싸워가지고 명절에 그렇게 귀성길을 그렇게 멀리 와가지고 싸우고 막 먼저 가시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막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마세요. 네. 사랑한다는 얘기만 하고요. 따뜻한 얘기만 덕담만 하시길 바랍니다. 삼촌 이모들 이상하게 시집가냐 취직했냐 그런 얘기는 또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냥 말하지 말고 입은 닫고 지갑을 여는 그런 따뜻한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삼촌, 특별히 이모. 자, 도시 아이들의 텔레파시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김영춘 예비 후보가 여론조사를 언급했는데요. 부산시장 여론조사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테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였어요. 2월 1일에서 2일까지 TV조선의 의뢰로 포스트 RNC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두 눈을 감아도 넌 내 눈 속에 있어. 길을 걷다가 내 생각이 나면 그게 바로 너를 부르고 있는 텔레파시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옷깃만 스쳐도 우린 느낄 수가 있어. 손끝만 닿도 짜릿하잖아. 너는 지금 무얼 생각하고 어디에 있니?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등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요. 중학생인 진주가 일자리를 잃고 상심해 있는 할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진주의 할머니는 집 나간 아들 내외를 대신해 진주와 남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건물 청소를 하며 부지런히 돈을 벌었지만 얼마 전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막막한 현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할머니. 행여나 손주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주는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따스한 미소 뒤편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숨어 있다는 걸요. 얼른 자라서 할머니의 고단함을 씻어드리고 싶은 진주는 오늘도 희망을 기대하며 할머니처럼 포근히 웃어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방과 중부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게 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리가 200m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안개 탓에 곳에 따라서는 살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에도 옅은 안개나 먼지 안개 형태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상황도 썩 좋은 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엔 주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농도가 예상이 되고요. 내일은 서쪽 지역과 일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탁한 대기질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원 영동지방과 일부 경상북도, 또 부산, 울산, 경상남도 일부 지역과 전라남도 동부 지역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 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남부지방은 구름량이 많을 텐데 좀 높은 구름이 자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낮에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지역부터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제주 남부 지역의 경우 내일 낮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포근하고 일교차 큰 날씨는 내일도 계속될 텐데요. 내일 낮에 기온이 오르게 되면
서울은 1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세종 14도, 대전, 부산, 제주 15도, 광주, 대구, 울산, 강릉 등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9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때는 2021년 여야의 5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 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5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5선의 정치 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는 거부해왔다. 국회,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내리오선 조경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경태입니다. 네, 부산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 앞서 김영춘 예비후보가 인터뷰하다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개요를 좀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를 2번 언급했는데요. 하나는 데일리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실시했고요. 두 번째 여론조사는 TV조선이 서던포스트 RNC에 TV조선이 서던포스트 RNC라는 업체에 의뢰해서 지난 1일과 2일 실시했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에 계신 조경태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 민심은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부산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고요. 네. 특히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네.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어서 상당히 역대 명절 가운데서 가장 우울한 그런 명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경기도 오산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구정을 맞고 계신데요. 예. 아까 오후에 저희 오산의 재래시장인 오색시장이라고 있어요. 네, 오산은 오색시장 있습니까? 네네, 전국에서 10대 전통시장 중에 하나라고 그러실 만큼 꽤 이제 잘 나가는 전통시장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또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하고 인사를 이제 나눴는데요. 네. 저는 참 국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활기차요. 예. 그래도 힘들지만은 함께 버텨 나가고 있다. 네. 라는 어떤 정말 민족의 저력이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오산의 전통시장인 오색시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존경하는 두 의원님들 혹시 신상 발언 있습니까 오늘? 아니 지난주에 갈매기 우리 협력의원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덕도에서 가덕도 특별법 통과시키는 결의대를 했는데 저는 혹시라도 조경태 의원님이 오시지 않을까 내심으로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조경태 의원님이 평소 눈치도 안 보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그때 딱 나타나서 국민의힘 대표 주자로 딱 나타나서 나도 우리도 이 가덕도 특별법
힘 모아서 함께 통과시키겠다라고 했으면 아니 그런데 의원님 얼마나 좋았을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자고 조경태 의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저희들도 많이 모이지는 않고요. 의원님들 우리 부산 출신의 수도권 의원님들이 7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만 오셔서 행사를 했고요. 그런데 또 한 8분이 그냥 또 자발적으로 또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옆으로 비켜 배치하고 저희를 최대한 탈나지 않도록 비대면 그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고 예. 정치인들이 만나서 사람들 어찌 보면은 새몰이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는 좀 재고해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어쨌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우리 여당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지금은 국민들한테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한테 좀 더 모범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의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자, 설날이나 추석 특별히 잘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명절 어떻게 보내십니까? 먼저 조경태 의원님. 예, 평상시에는 저희들 재래시장이나 또는 가까운 지인들 또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하고 이런 것이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이번 설은 아무래도 좀 거리두기를 또 우리들이 좀 모범적으로도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전화나 온라인이나 SNS 등으로 해가지고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꾸준히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설날 때 네네. 설날 때 몇 명이나 찾아뵙고요. 몇 명하고 통화합니까 보통?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대략 최대한 많이 찾아뵙고요. 네. 근데 이번 설날은 정말 우리가 찾아뵙는다는 것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그렇죠.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설날 연휴에 한 100분 만나셨어요? 그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까? 한 300명 만납니까? 많이 만났죠. 지난 설날에는요. 네, 많이들 뵙고 또 인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전화로 하고 그렇게 마음만 전한다고요? 안민석 의원님은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구 관리에는 왕도가 없고요. 설날이라고 특별히 더 많이 만나고 하는 것보다 평소에 주민들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 진심과 성심으로 뽑아주신 이 주민들의 그거는 항상 최문순 강원도 지사님처럼 비굴할 정도로 주민들을 아주 의원님 최문순 지사가 얼마나 또 당당한데 비굴할 정도로라뇨. 아닙니다. 정말 저는 최문순 지사 보면서 저런 자세를 배워야 된다. 겸손한 자세. 네, 정말 이제 90도로 주민들한테 대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하는 그 자세는 좀 우리 정치인들의 귀감이 됩니다. 그렇죠. 정말 비굴한 최문순 지사를 저는 비굴하다니 또 술 먹고 막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틈나는 대로 이제 택시 운전을 그렇죠. 15년 동안 해왔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기사분들이 좀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셔서 이번에는 이제 못 하고 있는데요. 네. 하여튼 이제 다음 설날에는 택시 운전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정치 현안 하나도 물어보고 가겠는데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경태 의원님? 네, 최근에 이제 선거가 이제 막상 이제 목전에 두니까 12년이나 지난 그 일을 이제 덜쳐낸다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21대 국회가 이제 9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과거 정부에 대해서 의혹을 좀 부풀려 가지고 그 여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보여주는 그 여당의 행태치고는 참으로 좀 볼품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죠. 0761님께서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 구정이 아니고 설날입니다 얘기하는데, 안민석 의원님은 이 국정원의 불법 사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좀 유감인데요. 조경태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이번 국정원 사찰 이 건이 뭐 선거에 앞두고 마치 기획된 것이냐,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음모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요. 돌이켜 보면요, 저희들이 이제 야당 시절,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네. 그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시에 뭐 여당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이었던 저희 의원들은 핸드폰 2개, 3개 갖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은 도청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 불안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안민석 그래서, 의원님 저 밤에 만날 때 그 실내에서 못 만나고 바깥에 파라솔 밑에서 만나고 거기서 그거는 얘기했죠. 박근혜 정부였고요. 아무튼 MB 정부 때는 의원들이 모이면은 야 이거 핸드폰 도청 당한다고 하더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다른 핸드폰 꺼내가지고 쓰고 그런 적이 있었고요. 또 의원들 모이면은 야 정말 이게 도청을 할까, 핸드폰인데, 그래서 도청 된다 안 된다 막 내기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소문, 그런 의심이 이번에 이게 사실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했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에요.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국회의원을 사찰했는데 민간인 사찰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 국정원의 이 반민주주의 사찰, 이거 듣고 갈 수 없다고 보고요. 이것은 만약에 정치적인 유무리를 떠나서 뭐 진상규명하지 말자, 뭐 선거 때라 가지고 일부러 이런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태도라고 그러면은 참 진실을 듣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더 큰 범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 까미라는 소설가가 했던 이야기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사용하는 것인데요. 박지원 국정원장님께도 이건 국정원의 신뢰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규명 의지를 가지고 협조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는 뭐 박지원 원장님께서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님, 네. 조경태 의원님 전화기를 도청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저 역시도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고요. 네. 도청을 하면 하라 하는 거지요. 두 분은 도청 민간.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도청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으면은 죄값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로 하여금 상실감을 심어줄 것이라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 그 정치인들 사찰하고 안 하고 이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좀 여당답게 좀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민생을 좀 챙기고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72개 나라가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후발주자의 어떤 입장인데, 네. 백신을 어떻게 빨리 해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당이 조금 더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조금 더 집중하면은 국민들이 여당에 대해서 박수를 더 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경태, 안민석 의원의 조난 파일이 사찰 파일이 국정원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 민생 챙기기는 저희 여당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꾸 야당이 이제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은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챙기고 계셔요. 백신의 도입과 수송, 보관, 접종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고 계시니까 이제 야당도 발목 잡지 말고 함께 협조를 해주시면 이건 잘 되고요. 단지 이런 국정원 사찰 문건을 무조건 선거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지나친 억측이고요. 국민을 무시한 무책임한 주장이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선거용으로 이 국정원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특히 지금 조영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 그냥 듣고 가자라고 하시는 취지는 아마 조영태 의원님이 18대 때 아마 국정원 사찰하고 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셨지 않았나, 그런 또 저는 의구심이 드네요. 조경태 의원님. 제 이야기는 듣고 가자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진상규명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9개월이나 지났어야, 그리고 다다음 달에 보궐선거가 선거 있죠.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게 갑자기 그럼 그 전에 9개월 전에는 뭐 했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가 지금 4년이 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거가 지나고 나서 얼마든지 우리가 국회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너무 좀 정치 쟁점화해서 또 이 여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좀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자신의 신상 정보가 담긴 내용입니다. 이 파일을 공개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조경태 의원님. 사실은 도청에 대해서는 과거에 워터게이트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문제를 해가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도청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거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고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이제 문제 재발을 위한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국민들이 정치 현안도 중요하지만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지금 코로나 전국에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규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업종,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중소 영세 상공인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재난지원금 얘기로 넘어갈 텐데, 그러면 지금 조경태 의원님은 선별 지급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 일단은 하고 선별이 또 포함되는 그런 지급을 하자는 겁니까? 네,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까? 해주시는데요. 네. 예, 정확하게 봐주셨습니다만 보편적 지원을 하되 거기서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때는 좀 더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내어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민석 의원님은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저희 당이 이제 전 국민과 함께 특히 이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이제 추가로 지원하자는 이제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단지 코로나 지원은 이제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국회가 열린 즉시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 특히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은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자영업자들 이제 구제하자, 그런 의견이고요. 아까 조경태 의원님이 국정원 사찰 문건에 대해서 평소답지 않게 지나치게 간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왜 저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터지면은 이게 완전 판도라 상자가 될 텐데요. 이게 터지면은 가장 직격탄을 맞을 지금 정치인,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가 저는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국정원 사찰이 이루어질 당시, 국정원이 국회의원들 300명 전원을 사찰할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한 분이 당시 그 박형준 그 정무수석이었거든요. 예. 이 일을 모를 리가 없겠죠. 특히 이제 MB의 사회특보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 일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판도라 상자가 열릴수록 박형준 예비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되겠죠. 아마 저는 당장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알고서도 이것을 지금 10년 동안 박형준 예비 후보께서 진실을 묻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거의 예비 후보를 사퇴해야 될 정도의 그러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영태 의원님께서 이걸 짚고 가자는 거죠. 또 박형준 예비 후보뿐만 아니라 네. 이 당시의 여당이었던 지금의 국민의힘, 지금의 야당이지만은 국민의힘이 큰 아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마조마하시겠죠. 조경태 의원님 또 할 말 있죠? 네, 저기 좀 비약이 좀 많이 심하신 것 같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제 개인적으로 그 박영준 그 후보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저는 그런 뭐 입장을 드릴 부분은 뭐 없습니다만은 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여당이 저는 이번 보궐선거를 노린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의혹이 상당히 좀 맞아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우리 당의 그 유력 후보가 그 뭐 개입됐다라고 하는데 그 진실은 그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당이 또 좀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12년 지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쟁점화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께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국회에서 그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의혹을 그 받지 않도록 그 여당에서도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걸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님한테 짧게 마이크 드립니다. 제가 조영태 의원님께 한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박형준 예비 후보께서 MB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 당시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조경태 의원님께서 박형준 예비 후보에게 이거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국민들에게 해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님께서 그렇게 한번 박형준 예비 후보에게 제안 한번 해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제가 확인을 좀 해볼 용의는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잘 알아들었어요. 제가 두 분 말씀. 오늘 방송은 아마 설날 앞두고 그렇죠. 그 방송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겼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설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국민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금 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2021년을 또 열심히 의정활동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치인 인사 같았습니다. 완전 진짜로 5선 의원의 지금 품격이 보입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신속한 백신 접종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히 26일부터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모쪼록 단촐하게 가족들과 코로나 설날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정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들은, 신문 기자들은 이번 설 연휴 어떻게 쉬어요? 일단 어제랑 그 일요일을 나눠서 네. 절반씩 근무를 하면서 다음날 신문을 만들어야 만들려고 되니까. 준비를 했었죠. 김민아 기자는 언제 출근합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에 출근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일했고요. 네네. 어제까지 일하고 명절 때는 쉬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명절 때도 일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쉬네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많이 이제 행사가 있다 보니까 네. 출근은 많이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설 명절에 정치권에서는 또 중진들, 또 지도자들은 또 메시지 또 던져요. 맞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네. 어떤 메시지,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오늘 이제 제가 쭉 메시지를 정리해서 나와봤는데요. 여권 주자들은 희망 그리고 개혁을 이야기했고, 야권 주자들은 분열의 정치 시대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다, 이런 좀 안 좋은 점을 부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원들에게 ARS 음성 메시지를 보내서요. 음성 메시지로 보냅니까? 네. 4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필코 이루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 대표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한 번 더 힘을 모아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발언도 했고요. 지금 작년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앞으로 검찰과 언론 개혁도 이어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월, 3월은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는요? 네, 이재명 지사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희망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좀 희망적 메시지를 줬습니다. 설레고 즐거워야 할 명절인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낯설게 여겨진다. 설 연휴가 지나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씩 희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온다,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호남을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또 민주당 지도층이 이번 주 설 연휴 직전에 많이 갔었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자꾸 호남에 갑니다. 네, 민주당의 정통성은 나한테 있다, 이런 걸 조금 호소하고 싶은가 봅니다. 네, 자, 그렇죠. 야당 인사들은요? 네, 야당 인사들도 영상 메시지로 당원과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졌죠. 저 이제 기자 생활할 때는요, 그 대권 주자들 아니면 대표들 집에 몰려갑니다. 네네, 맞죠. 그럼 한복 입고 담배식이라고 떡도 쓸고요. 그리고 네. 다 모여서 이렇게 계보 있지 않습니까? 계보 의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기자들도 다 가서요. 세배도 하고 떡국도 드시고 떡국도 같이 먹고 고스톱도 치는 사람도 네. 있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영상 편지 그리고 음성 메시지 보내네요. 네, 맞습니다. 좀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번 설 특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새해에는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론이죠. 슬쩍 꺼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여당이 분열의 정치, 포퓰리즘을 빠져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낸 게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뭐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분열의 정치, 위기를 선거에 이용하는 포퓰리즘, 뭐 주먹구구식 무능 행정,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파괴하는 독선적인 국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계속 비판 일색이네요. 굉장히 날을 세우는 네. 새해 메시지를 남긴 게 인상적이었네요. 안철수 네. 대표는 또 의료봉사도 나섰다면서요? 네, 안철수 대표가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에 그러니까 나서다 보니까 바쁘게 이번 연휴도 보내고 있고 오늘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의사협회에서 매일같이 의료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었다 지금까지. 네. 그러면서 뭐 명절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우러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협과 손잡고 오늘 나갔습니까? 의협을 만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제였던 것 같고. 만났어요? 네네네. 연장선이네. 네, 연장선에서 오늘 이렇게 또 나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 회장도 뭐 정치권에 투신하겠다는 굉장히 얘기도 정치적인 했고요. 단체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하고 손잡고 안 대표는 의료 봉사 활동에 나섰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 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한 사람이 있다고요? 네, 제가 야당 출입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야당의 서울시장 선거에 4분이서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오신환 이렇게죠. 이들 중에 2분이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했다고 합니다. 누구요? 조은희 후보와 오신환 후보인데요. 왜요? 일단 2분이 등록을 안 한 이유는 제각각인데요.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직 서초구청장입니다. 모두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예비 후보에 등록을 하면 구청장 자리에서 바로 내려내야 합니다. 네. 네, 이제 지금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구청장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한. 네, 가지고 계신 분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으면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네. 이 때문에 좀 사퇴하기 어렵다. 진짜로 내가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면 곧바로 등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신환 후보는요? 오신환 후보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직 등록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답을 했는데요. 사실 비대면 선거로 이번 치러지다 보니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 기호 그리고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복이나 그렇죠. 명함도 팔 수 있죠. 네, 명함을 전달하는 게 제일 좀 예비 후보를 등록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번에는 뭐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함을 안 파요? 네, 아직은 그래서 명함 파지 않고 비대면 선거 운동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명함을 돌린다 이 말이 네. 출마했다 이런 말로 그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도 해요. 그럼요. 그런데 네. 명함을 찍지 않고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했네요. 기탁금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요. 저도 약간 기탁금을 또 내야 되니까 이런 얼마나 모든 냅니까? 요소가 고려가 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선관위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1,5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네. 뭐 등록할 때 300만 원 내고 이후에 정식 후보가 되면 1,200만 원을 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이제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선관위에다 내는 돈 말고 당에다 내는 기탁금도 있죠.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기탁금이 얼마일까를 찾아보고서는 진짜 돈이 없으면 출마하기도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 예비 경선을 거쳐서 8분 중에 4분이 본 경선에 진출한 상황인데요. 예비 경선에 출마할 때만 해도 1,500만 원을 미리 냈어야 했고 네. 그분들 중에 이제 4분이 본 경선에 들어왔는데 5천만 원씩 내셨습니다. 내야 돼요. 민주당은요? 민주당은요? 내신 거죠. 민주당은 서울은 3천만 원, 부산은 1,000만 원 이렇게 기탁금이 책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후보들이 자기 돈을 꽤 많이 이제 투자를 해서 네. 선거에 출마를 했으니까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시간으로 굉장히 열심히 삼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현주 후보가 돈이 많이 든다고 와서 울먹이면서 기자회견했지 않습니까? 네. 돈이 많이 드네요.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시대의 선거 좀 약간 좀 달라진 양상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명절 앞서서 지도부들이 서울역에 인사하러 안 나간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때 사진 찍는데 그게 다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 나갔다면서요. 네, 일단 귀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다른 점이었어요. 낯서네요, 낯설어. 네네, 낯설었습니다. 또 지금 선거가 55일 남았는데요. 한창 이제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시민들을 만나야 될 시간인데 이제는 유튜브나 뭐 어쨌든 화상으로 많이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게 달라졌습니다. 추석 설 때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수백 명, 수천 명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죠. 수천 명을 만나야 돼요. 불리는 일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자신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시장도 가고 또 뭐 서민들도 가고 그럴 거리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의원들한테 몇 분 전화를 돌려봤더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나중에 시장에 인사드리느라 그렇죠. 그랬다 했는데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힘든 상인분들을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 좀 즐거운 명절 요즘은 아니었어요. 온라인 대담, 화상 간담회 이런 게 좀 홍보 수단으로 필수 코스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최근에 안철수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제3지대에서 단일화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직후에 금태섭 의원이 줌으로 바로 기자간담회 열겠다라고 했고 2시간 만에 기자들 싹 이제 모여서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또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스마트한 이미지만 부각이 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최근에는 집에서 뭐 오늘 하루에 뭘 먹었는지 세수하는 장면 이런 것들까지 온라인 그 유튜브 채널에 올리시면서 좀 서민 느낌을 많이 내시려고 하는 모습도 예능 프로 때 재미를 좀 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예능 프로 때 많이 그 다정다감한 이미지가 생겼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세수 후에 나경원의 1분 30초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네, 맞습니다. 새로운 선거 운동입니다. 네, 완전히 좀 새롭게 바뀌는 양상입니다. 새로워집니다. 선거가.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 감사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귀정정체 빠르게 풀리면서 고속도로 평소 이 시간보다도 수월한데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사이 서울시 구간으로만 더디고요. 서해안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선 지나시기 모두 편안합니다. 다만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 서이천 나들목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승용차 화재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쪽 17km 지점인 소양 부근으로도 사고 소식이니까요.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설 당일인 내일은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은 차량이 이동하겠는데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두 막히면서 귀정정체는 이른 아침인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시작되겠고요. 귀경정체도 늦은 밤인 오후 1시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명절 연휴 버스 전용 차로대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설날 명절 밥상의 화두. 재난지원금 얘기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모두에게 주느냐, 일부에게 두텁게 주느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은 충분할까요? 이런 문제도 있을 건데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밀린 일, 그러니까 뭐 신문사나 이런 데서 부탁한 글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부 청와대 계속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편성 논의도 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그 코로나 재난 발발했을 때요. 아마도 기억합니다. 시중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BC, AC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한번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봐 보세요. 달라졌는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과거의 관성대로 그냥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논란이 빚는 게 지난해 1차하고 2차 지급한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예. 흔히요. 근데 1차 때를 되게 이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원한 거고 2차 때는 선별로 지원한 걸로 이렇게들 하는데 그게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게요. 네. 1차 때는 그러니까 선별에다가 플러스 소멸성 지역화폐에 기반한 전국민 지원이 이렇게 결합됐던 거였었어요. 1차는요? 예, 1차 때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 당시 때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한테 지원한 게 추가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효율성이라든가 경기 진작 효과 뭐 이런 것, 이제 소득 분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1차 때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다 효율성, 공정성, 그다음에 결과가 정의로우냐 이것들가 다 1차 때가 좋았어요. 예. 통계 수치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방식이 선별 지원의 취지는 뭐였었죠? 어려운 사람한테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선별 지원 효과까지도 보면서 일석삼조 효과를 낼 수 있다면은 전 국민 지원이 당연히 우월적인 방식인 거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전 국민한테 지원한 돈이 얼마냐면 14조 3천억 원을 집행했었어요. 네. 근데 그 14조 3천억 원을 지역화폐로 일정 기간 내에 다 소비하게 하다 보니까는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습니까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주머니로 귀착됐잖아요.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영업자들의 피해는요. 임대료 같은 비용에서도 발생하지만은 매출이 줄어들어가지고 생기는 것도 피해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장 크죠. 예. 그런데 정부에서 주로 타겟을 맞추는 건 뭐냐면은 그 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매출액 감소의 부분을 방치하는 한에 있어서는 자영업자들이 못 견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게 결국은 글로 들어갔잖아요. 주머니로 다들이요. 예. 그러니까 그 매출에 그러니까는 매출 지원의 효과를 봤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선별 지원의 내용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선별이다.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국민한테 줌으로써 뭐냐면은 이 선별이라는 것이요. 이번에는 과거의 재난위기와 달리 굉장히 범위가 넓게 나타납니다. 피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도 피해를 받는데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의 불평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선별하는 게 힘듭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전국민 재난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효과도 있고 선별 효과도 있고 거기다가 뭐냐면 전체 국민한테 줌으로써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경제가 재정 투입을 제일 적게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발적 방역에 참여와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럼 국민들도 사실은 일정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를 입은 거예요.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 국민한테도 사실 그러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게 되면은 전 국민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협조를 할 게 아니니까요. 그런 네. 효과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정책이 소멸성 지역화폐에다가 전 국민 지원으로 하는 방식이 선별하고 대립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선별하고 대립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보편 지급을 하면 자영업자들한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선별한테 두텁게 지원이 되는 거이기도 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30% 정도에 그쳤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뭐 경제학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제가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요. 네. 이 방법론은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서는 수치를 계산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다 보니까 8개 카드사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카드를 다 이제 간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과소 추정된 게 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는 한 4조 2천억 원이 과소 추정된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누락시킨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게 자영업자하고요. 임시직이나 일용직 그러니까 고용 취약계층들이에요. 네. 그럼 일용직 같은 경우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 있었는데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100만 원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근데 1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근데 정부한테서요. 예.
그럼 100만 원이 만약에 이 정부로부터 지원이 없었으면 소비를 못할 텐데 100만 원 지원받음으로써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데 그게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러니까 소득이 있을 때 소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는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100만 원 소비가 만약에 지원이 없었으면 100만 원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예. 감소할 걸 막아줬으니까 그것도 소비 증가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뺀 거예요. 그게 한 7조 9천억 원인데 그걸 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 30%뿐이 안 나온다는데 저희가 계산해 본 거는요. 네. 투입 대비해서 한 113% 나왔고요. 오히려 100%를 넘어갔다. 넘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주로 추정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요. 꼭 1차 거만 분석을 하는데 2차 선별 때 거는 분석을 안 해요. 네. 2차 선별 때 거 한번 소비 지출 분석해보라 그러세요. 자, 거의 안 증가했습니다. 전경련사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별 지원이 경기 부양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예. 근데 저는 그분들이 지금 이 보고서를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데 데이터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은 짜맞추기식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별로 신뢰가 없는데 일단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소매 판매액이 증가를 했어요. 네. 1차 지원했을 때.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소매 매출액이 크게 감소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식 제1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훨씬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통계 수치가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럼 미국이 만약에 효과가 있었으면은 네. 미국의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요 아주 그냥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지금 당정청에서도 선별과 보편지급, 보편지급과 선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모아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방향은 맞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냐? 홍남기 부총리에서 계속 홍남기 부총리는 국간직이고 또 뭐 국가 채무를 걱정합니다. 걱정해야 하는 것도 맞잖아요. 또 자기 역할에. 예. 그런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가 재정을 아껴 쓰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민생 안정이 파괴되면요. 재정 안정은 불가능합니다. 네. 선진 국가들의 역사적인 경험을 보게 되면요. 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 경제 위기로 연결됐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걸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 채무가 크게 증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계가 그러니까 민생이 안정돼야지만 재정도 안정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민생이 굉장히 지금 취약해지고 있잖아요. 예. 이걸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러니까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국가 재정은 더 나빠진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IMF나 국제기구에서도 우리가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컨센서스가 뭐냐면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위기가 발생하고 나면 후에 사후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적게 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경제적이다. 그렇죠. 실제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1차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14조 3천억 원을 투입을 했잖아요. 지원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GDP 증가 효과가 16조 이상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국가 부채가 그러니까 국채 발행에서 10조 정도 더 증가했다 하더라도 GDP가 증가하면은요. 소득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 비율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요. 네. 근데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국가 채무만 증가한단 말이에요. 예. 소득은 안 증가하고요. 소득은 오히려 심지어 감소까지 하죠. 교수님. 예.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선별 지급을 강조하는 지자체가 있고 또 보편 지급을 강조하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자체에 대한 그런 경제성 평가는 좀 나온 것도 있습니까? 자료들이? 자, 우리가 이제 그 지자체별로도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해가지고 2018년까지 그러니까는 지자체별로 발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자체별로 연구한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요. 예.
그 이음 카드라고 발행을 했는데 네. 반면에 그러니까는 발행 안 된 데들은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걸로 좀 이렇게 더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 지역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국책연구원인 조세영 같은 데서요. 네. 조세정 연구원 같은 데서 그러니까는 뭐 일자리하고 연결시켰는데 예. 제가 이거를 좀 들여다봤어요. 그 2019년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발행했던 기간인데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제일 많이 발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한 3,900원 넘게 발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고용 효과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데다 연결시켰는데 예. 이 3,900억 원을 경기도 1인당으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는요 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에서 쓴 매출액이 67만 원이에요. 예. 67만 원 한 달에 67만 원 매출 증가한다고 주 기자님이 만약에 사업한다면 한 사람 더 고용합니까? 아니요, 어렵죠. 매출액이 이 지역화폐 발행액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고용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고용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매출 증가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갖다가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말하긴 또 정확하진 않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여행업이나 숙박업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여행업에 효과가 없었다. 여행업 같은 경우 피해는요. 그 피해대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지 이게 여행업에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하고 프란체스코 교황의 뜻이라면서 기본소득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살라리오 우니베 살레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이다 아니다 생활임금이다 이건 뭐예요? 이 개념은? 자, 교황께서 지난해 4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보편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임금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보편적인 임금 이렇게 볼 수 있죠. 임금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거를 이제 임종석 실장은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이제 상향시킨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달에 교황이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거기서 뭐냐면 기본소득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요. 기본소득, 자기가 얘기한 건 기본소득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로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맞고요. 임종석 실장이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게 좋은데 국가가 너무 빚을 많이 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 담당자들이 어찌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제가 우리 지역에도 보게 되면 아시는 이제 자영업자들을 보게 되면요. 상반기에는 대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반기 되면서 이제 뭐냐면 굉장히 가족처럼 지내던 직원을 이제 그러니까 당분간 해고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연말 되니까는 문 닫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그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이제 같이 실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뭘 해줘야 되죠?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라도 지원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투입된 돈이 1차부터 4차 추경까지 한 16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14조 2천억 원이 집행됐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전적으로 만약에 그걸 지급해줬을 때는 이게 폐업 안 하고 견뎠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문 닫게 돼가지고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근데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그러니까 마냥 지원할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는 이걸 너무 우리가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선별이 그러니까는 맞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전혀 다른 상황에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통이다. 코로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인 것이 뭔가를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전 국민이 그러니까 선별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전 국민 지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선별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최백운 교수님이 오늘 가르쳐준 강의 요지라고 보면 되죠. 상황이 다르면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조상들도 역병 돌 땐 차례 안 지냈대요.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홍역, 천연두, 전염병이 창궐하면요, 제사를 건너뛰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기를 토대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요, 경북 예천의 초관 권문에는 이렇게 일기에다 썼다고 합니다. 1582년인데요. 역병이 번지기 시작해서 차례를 행하지 못하니 몹시 외안하였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안동 예안에 계암 김영은이라는 분이 계암일록이라는 일기를 썼는데요. 1609년입니다. 역병, 홍역 때문에 단오 차례를 중단했다고 썼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하와일록이라는 일기를 쓴 류이목 씨는요, 뭐라고 썼냐면요, 마마 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마을에서 의논해서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정했다. 자, 살아계실 때 잘하자고요. 돌아가시면 무슨 차례상에 맛난 음식 많이 올려서 못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계실 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이번 명절 때는 차례 안 지내도 된다고 조상님들도 그랬어요. 조선시대 양반들도, 조선시대 선비들도 다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시면 돼요. 너무 부모님 못 봐서, 차례 못 지내서, 제사 못 지내서 그렇게 죄책감 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신축년 새해 첫날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도 저는 여기를 지킵니다. 생방송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에 청춘을 걸었다는 젊은 사장님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관리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시스 대표이사 원종화라고 합니다. 해양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쓰레기 관리, 처리 솔루션을 서비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다 환경 문제를 다룬다더니